북한의 미사일 개발 관련자들을 유엔 안보리 제재 대상에 추가하려는 미국의 시도가 중국과 러시아의 저지로 사실상 무산됐습니다. 앞서 북한은 2018년 중단했던 핵실험과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 재개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미크론 변이가 퍼지면서 국내 확진자 수가 다시 늘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이에 맞춘 총력 대응을 말하고 있지만 동네 병원 같은 실제 현장에서의 혼란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재택치료 환자 관리, 신속 검사 등에 대한 준비가 아직 부족한 것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포스코 포항제철소에서 입사한 지 보름도 채 안 된 30대 하청업체 노동자가 중장비에 부딪혀 숨졌습니다. 오는 27일부터는 노동자가 일하다 숨지거나 다쳤을 때 사업주나 경영자에 대한 책임과 처벌이 훨씬 강화됩니다. 오늘 아침까지는 강추위가 이어지다 낮부터는 풀리겠습니다. 서울의 낮 기온은 아침보다 10도 넘게 오른 영상 4도, 남부지방에서는 영상 10도 가까이까지 오르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추위는 오늘 아침까지만 견디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낮부터는 기온이 영상으로 오르면서 추위가 누그러지겠습니다. 네, 이번 주 내내 이어진 이번 강추위가 지나가면 설 연휴까지는 큰 추위는 없을 것으로 예보가 됐습니다. 유미혜 기자입니다. 오늘 아침까지는 한파특보 속에 매우 춥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서울 영하 8도, 대전 영하 9도, 광주 영하 5도, 부산 영하 1도 등 전국의 영하 16도에서 영하 1도로 강추위가 이어집니다. 하지만 낮에는 기온이 영상으로 올라갑니다. 서울은 4도로 아침보다 10도 이상 오릅니다. 광주 8도, 부산 9도 등 남부지방의 낮 기온도 영상 10도에 육박해 비교적 온화하겠습니다. 기상청은 내륙 곳곳에서 낮과 밤의 기온차가 오늘은 20도 이상, 내일은 15도 이상으로 매우 크다며 건강관리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중서부 지역에선 미세먼지도 주의해야 합니다. 인천과 경기 남부, 충청은 초미세먼지 나쁨 수준이 예상됩니다. 그 밖의 지역은 좋음에서 보통 단계입니다. 토요일인 내일부터는 아침 기온도 서울 영하 5도 등으로 평년 기온을 웃돌겠습니다. 내일 밤에는 충남과 호남, 제주도에 비나 눈이 조금 내리겠지만 양은 많지 않겠습니다. 일요일에는 동해안과 남해안, 제주에 눈비 소식이 있습니다. 다음 주에도 큰 추위는 없습니다. 설 연휴까지 큰 추위 없이 평년 기온을 웃도는 온화한 날씨가 예상됩니다. JTBC 유미입니다. 유엔 차원에서 북한을 추가 제재하려던 미국의 계획이 오늘 새벽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로 사실상 무산됐습니다. 앞서 북한은 2018년 이후 중단했던 핵실험과 대륙간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를 재개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올 들어 미사일을 잇따라 발사한 데 이어서 긴장 수위를 더욱 높인 겁니다. 김재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북한을 추가로 제재하려는 안이 무산됐습니다. 이번 안은 북한 미사일 개발에 필요한 물자를 조달한 북한인 5명의 추가로 여행 금지와 자산 동결 등 조치를 취하는 내용입니다. 미국은 지난 12일 해당 북한 인사들을 재무부 독자 제재 대상에 올린 뒤 안보리 차원의 더 강한 제재를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미국의 시도에 중국과 러시아가 제동을 걸었습니다. 우리 시간 오늘 새벽 북한 미사일 관련 안보리 비공개 회의를 앞두고 채택 보류를 요청했습니다. 중국은 제재를 검토하는 데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했고 러시아는 미국 요구엔 증거가 더 필요하다는 입장이었다고 외교 소식통은 전했습니다. 사실상 거부 의사를 표현한 겁니다. 북한도 미국의 제재에 반발하며 긴장 수위를 더욱 높이고 있습니다. 19일 북한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주도한 노동당 중앙위 정치국 회의에서 미국에 대한 비난을 쏟아냈습니다. 우리 국가를 악랄하게 중상모독하면서 무려 20여 차례의 단독 제재 조치를 취하는 망동을 자행하였으며 그러면서 대미 신뢰 구축 조치들을 전면 재고하고 잠정 중지했던 모든 활동을 재가동할 것을 검토하겠다고 했습니다. 지난 2018년 남북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중단을 선언했던 핵실험과 ICBM 시험 발사를 재개할 수 있음을 밝힌 겁니다. JTBC 김재현입니다. 북한은 다시 벼랑 끝 전술로 돌아간 것으로 보입니다. 김정일, 김일성 두 사람의 생일이 있는 다음 달과 오는 4월에 북한의 도발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계속해서 안익은 기자입니다.
북한은 철저히 미국을 바라보고 시간표를 짠 걸로 보입니다. 바이든 정부가 대북 정책을 바꾸지 않으면 핵실험과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 카드를 꺼낼 태세입니다. 미국의 날로 우심해지고 있는 대조선 적대 행위들을 확고히 제압할 수 있는 보다 강력한 물리적 수단들을 지체 없이 강화할. 북한과 미국 어느 쪽도 타협안을 내지 않으면 한반도 정세는 평창올림픽 이전에 강대강 국면으로 치달을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은 사실상 무력 도발을 검토할 시간표까지 예고했습니다. 다음 달 16일 김정일 국방위원장 80주년 생일과 오는 4월 15일 김일성 주석 110주년 생일을 성대하게 경축하겠다고 했습니다. 이런 계기에 핵실험이나 대륙간 탄도미사일,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발사 등을 검토하겠다고 시사한 겁니다. 탄두를 늘린 다탄두 대륙간 탄도미사일 등을 발사할 것이란 예측도 나옵니다. 정부는 임기 내내 추진해온 한반도 평화정책이 좌초될까 우려하고 있습니다. 한반도 상황이 안정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미국 등 관련국들과 긴밀히 협의해 나갈 것입니다. 북한이 군사행동을 시사한 만큼 종전선언 추진 동력도 크게 떨어지게 됐습니다. JTBC 안의근입니다. 네, 오미크론 변이가 점점 더 퍼지고 있는 것에 대한 긴장감이 지금 높습니다. 이에 맞춰서 방역 체계를 어떻게 바꿀지 정부가 오늘 그 세부적인 내용들을 발표는 한다고는 하는데 코로나 치료를 이제 맡게 될 동네 병원을 포함해서 현장에서의 혼란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오미크론 대응 체제로 들어갈 확진자 수 기준이 원래 하루 7,000명이었고 오늘 이 기준을 넘어설 가능성이 있지만 다급해진 정부가 이 기준을 주간 평균으로 바꾼 상황이기도 합니다. 윤영탁 기자입니다. 서울 구로구의 한 가정의학과 의원입니다. 어젯밤부터 재택치료 환자가 배정됐습니다. 하지만 한밤중엔 누가 환자를 돌볼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방역당국은 의사가 병원에서 24시간 환자 전화를 받아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이 병원의 의사는 원장 한 명이 전부입니다. 이 사람이 나빠질 거를 제가 미리 빨리 캐치하는 건데 그거를 받는 위치가 꼭 병원이어야 될 것 같진 않아요. 진짜 못한다는 말도 많았어요. 어떻게 상주하면서 24시간 대기하겠어요? 그나마 의사가 많은 서울은 사정이 났습니다. 밤 10시 이후에는 동네 병원 의사들이 돌아가며 당번을 서는 재택치료 지원센터를 시범 운영합니다. 다른 지역은 지금부터 시스템을 만들어야 합니다. 방역당국은 신속 항원 검사도 동네 병원에 맡긴다는 계획인데 현장엔 아직도 전달된 지침이 없습니다. 실제 실행에 옮겨지고 지자체까지 협의까지 돼서 하려고 그러면은 또 한두 달의 시간이 훅 가버리니 이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하는 얘기죠. 어제 신규 확진자는 6,600명. 정부가 방역 체계를 바꾸겠다고 내세운 기준에서 단 400명이 모자랍니다. 저희가 7,000명이 한 번 나오게 되면 바로 지금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급해진 정부는 일단 기준을 하루가 아닌 주간 평균으로 바꿨습니다. 결국 시행을 미루겠다는 뜻입니다. 오미크론 대비 방역체제 개편안은 오늘 발표하기로 했는데 이 역시 현장에 적용하기엔 몇 주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결국 이대로 확진자가 급격히 늘어나면 혼란을 피하긴 어려워 보입니다. JTBC 윤영탁입니다. 코로나 방역과 의료 체계가 흔들리지 않는 데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를 모은 먹는 치료제도 지금까지 처방량이 예상에 한참 못 미치고 있습니다. 처방 우선순위가 지금 있고 그 가운데 하나가 65세 이상 나이 제한인데요. 이 연령을 빨리 낮춰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박민규 기자입니다. 석 달째 재택치료센터를 운영 중인 병원을 찾았습니다. 환자 200명 정도를 관리하는데 지난주부터 먹는 약 팍스로비드 처방도 시작했습니다. 상태를 좀 확인하려고 전화 드린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 딱 한 건 처방했습니다.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고 많이 처방할 수 있다고 좀 생각을 했고 원하는 분들도 많이 계셨습니다. 약이 많이 남아있는데도 우리가 처방을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가장 큰 걸림돌은 65세 이상이라는 나이 제한입니다. 일단 나이예요. 사실 요즘 발생하는 연령대를 보면은 10대 미만도 꽤 되고 50대까지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실제 60대 이상 신규 확진자 비율은 4주 만에 25%에서 10%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이미 먹고 있는 약 때문에 처방을 못 받는 경우도 많습니다.
약을 드시고 싶어 하셨는데 나이는 해당이 되셨는데 이제 고지혈증 약을 드시는 분이었거든요. 근데 고지혈증 약을 드시는 분은 병용 금기약이 이제 포함되는 것들이 있어서 팍스로비드는 같이 먹으면 안 되는 약이 20가지가 넘습니다. 일부 진통제나 협심증, 부정맥, 통풍약 등인데 특히 처방전 없이 약국에서 사는 약도 있습니다. 문제가 되는 거는 일반 의약품이거든요. 일반 약이나 영양제를 포함해서 드시는 모든 약을 다 일단 사진 전송을 통해서 일일이 다 확인을 하고 정부는 주말까지 39명이 처방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추가 집계는 아직 공개되지 않았지만 의료 현장에서는 투약 연령을 서둘러 낮춰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정부는 이런 의견을 충분히 듣고 있다며 조만간 개선안을 내놓겠다고 했습니다. JTBC 박민규입니다. 코로나 주사 치료제인 렘데시비르의 투약 대상은 경증과 중등증 환자로까지 늘었습니다. 지금까지는 보조 산소 치료가 필요한 중증 또는 폐렴 입원 환자에만 처방하도록 돼 있었지만 중증으로 갈 위험이 높은 성인과 소아 환자도 대상에 포함이 되도록 식약처가 긴급 사용 승인을 했는데요. 임상 결과와 유럽의 허가 사례, 전문가 자문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결정을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포스코 포항제철소에서 일을 하던 30대 노동자가 석탄을 나르는 중장비에 끼어 숨졌습니다. 출근을 한 지 보름 된 하청업체 직원이었습니다. 포스코는 어제 또 사과를 했는데 3년 사이 8번째입니다. 조승현 기자입니다. 39살 노동자 A씨가 중장비에 끼인 건 어제 오전 9시 40분쯤. 머리 등을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하청업체 소속이었던 A씨가 포항제철소로 출근한 지 보름 만이었습니다. 경험 많고 이제 현장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는 다른 이제 조합원들은 별도로 작업을 하고 계셨던 거고 혼자 계시다가 이제 차량에 끼게 된 거죠. A씨는 배관에 보온재를 씌우는 작업 현장에서 안전 감시를 하던 중이었습니다. 10분에서 15분마다 석탄을 옮기는 장입차가 자동으로 움직이는데 벽과 차 사이에 몸이 끼인 겁니다. 2인 1조로 일하는데 사고 지점엔 A씨 혼자였던 걸로 알려졌습니다. 벽체 바깥에서 보온덮개 작업을 하고 이분은 안쪽에서 보온재를 이렇게 넘겨주는 그런 일을 하신 거예요. 최근 3년 사이 포항제철소에서 사고로 숨진 노동자만 8명에 달합니다. 매번 노동부 감독이 이뤄졌고 법 위반 사항은 수백 건씩 쏟아졌습니다. 지난해 2월 최정우 포스코 회장은 안전 경영을 실천하겠다며 대국민 사과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노동자 죽음을 이번에도 막지 못한 겁니다. 포스코는 어제 사과문을 내고 원인 파악과 사고 수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고용노동부와 경찰은 포스코와 하청업체 상대로 안전 규정을 제대로 지켰는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JTBC 조승현입니다. 현대산업개발은 최소한 영업정지를 당할 걸로 보입니다. 일단 지난해 광주 학동 붕괴로 서울시가 8개월 영업정지 여부를 따져보고 있고 이번 사고로 1년 영업정지 얘기가 나옵니다. 그렇게 되면 1년 8개월간 수주를 못합니다. 더 나아가서 등록 말소까지 거론되고 있습니다. 정원석 기자입니다. 지난해 6월 철거 중이던 건물 외벽이 붕괴된 광주 학동 붕괴 참사. 광주 동구청은 사망자 9명을 포함해 17명의 사상자를 낸 대형 사고의 책임을 물어 현대산업개발에 대해 8개월의 영업정지를 내려달라고 서울시에 요청했습니다. 현대산업개발 본사가 서울에 있기 때문입니다. 철거를 맡았던 공사 담당 업체와 책임자에 대한 재판이 진행되고 있지만 부실공사가 고의 과실 때문에 일어났다고 봤습니다. 서울시는 현대산업개발 측의 해명 등을 들어본 뒤 다음 달 청문 절차와 법리 검토를 거쳐 처벌 수위를 확정하게 됩니다. 하지만 8개월 영업정지로 끝나진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노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번 화정동 붕괴 사고에 대해 등록 말소까지도 검토하겠다고 했습니다. 등록 말소를 하지 않더라도 화정동 사고에 부실공사 혐의가 적용되면 최장 1년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현대산업개발 입장에선 이번 화정동 사고까지 처분이 더해지면 1년 8개월간 영업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영업정지 기간엔 공공과 민간 어디에서도 새로 건설 사업을 수주할 수 없습니다.
1년 이상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는다면 그 자체로도 큰 제재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만 더 중요한 거는 사전 예방적인 것인데요. 안전관리나 품질관리를 전문적으로 담당할 수 있는 이사가 참여를 해서 내부 통제를 강화해야 됩니다. 영업정지에 땅으로 떨어진 평판까지 더하면 사실상 퇴출 수순을 밟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JTBC 정원석입니다. 오늘 아침 체크해봐야 할 뉴스들을 분야별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정치 분야입니다. 북한이 핵실험과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 재개를 시사한 것과 관련해서 노규덕 한반도 평화교섭 본부장이 성김 미국 대북특별대표와 류 샤오밍 중국 정부 한반도 사무특별대표와 연달아 전화 협의를 했습니다. 최근 상황을 공유하고 한반도 정세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가 정의당은 페미니즘 정당이라며 여성과 성소수자 그리고 모든 시민이 존중받도록 하는 것이 정의당의 페미라고 밝혔습니다. 대선을 앞두고 젠더 갈등이 커지는 것에 대해서는 대안을 내놓아야 할 여야 후보들이 혐오를 부추기고 갈라치는 득표 전략을 편다고 비판했습니다. 국민의당이 어제 국회 앞에서 이재명, 윤석열 후보의 양자 TV 토론을 막기 위한 규탄 대회를 열었습니다. 지난 2007년 대선 때 지지율이 10% 미만이라는 이유로 토론에서 배제됐던 문국현 후보가 방송 금지 가처분 신청을 해 법원이 받아들인 사례가 있다며 안철수 후보를 포함한 3자 토론을 실시하자고 주장했습니다. 국내 기업 3곳이 먹고 살아 개발한 먹는 코로나 치료제 생산 기업으로 선정이 됐는데요. 한미약품은 복제약 원료와 완제품 모두, 셀트리온은 완제품, 동방 FTL은 원료를 각각 생산할 예정입니다. 대표 내정자의 주식 대량 매도 논란으로 홍역을 치른 카카오가 남궁훈 미래 이니셔티브 센터장을 새 대표로 내정을 했습니다. 여민수 현 공동대표는 물러나기로 해서 단독 대표로 내정이 됐는데 오는 3월 주주총회와 이사회를 거쳐서 공식 대표로 선임이 될 예정입니다. 영화나 음악처럼 K게임도 전 세계 한류 열풍을 이어갈 수 있도록 게임에 대한 규제를 합리화해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제안이 나왔습니다. 어제 열린 K게임 미래 포럼에서였는데요. 황성익 한국모바일게임협회장은 주요 대선 후보의 게임 공약이 모두 규제 관련 내용이라면서 진흥에 대해서도 고민해달라고 했습니다. 계속해서 사회 분야 뉴스입니다. 어제 오후 서울 강남구의 한 주차타워에서 3층에 주차돼 있던 승용차가 6m 아래로 추락했습니다. 1층에서 승강기 수리 작업을 하던 50대 노동자가 차에 깔려 숨졌습니다. 경찰이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사건 피해자가 쓴 책이 출간됐습니다. 나는 피해 호소인이 아닙니다라는 제목으로 자신이 입은 피해 내용과 피해 사실 공개 후 상처를 극복하는 과정을 담았습니다. 21대 총선 당시 재산을 축소 신고한 혐의로 기소된 무소속 양정숙 의원이 1심에서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지난 2020년 더불어민주당의 위성정당이었던 더불어시민당 비례대표로 출마해 당선됐지만 총선 직후 의혹이 불거져 당에서 제명됐습니다. 일제강점기 조선인 강제 노역 현장인 사도광산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추천하는 방안을 일본 정부가 보류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추천을 하더라도 한국의 반발 등으로 심사에서 탈락을 할 가능성이 크다는 판단인데요. 최종 방침은 다음 주쯤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영국의 영화 제작사가 영화를 촬영하는 스튜디오를 우주에 만들 계획인데요. 배우 톰 크루즈 출연의 영화를 찍기 위해서 미국 우주기업과 건설 계약을 맺었습니다. 오는 2024년에 만들어질 예정입니다. 우리 축구대표팀이 오늘 저녁 터키에서 피파 랭킹 182위 몰도바와 평가전을 치릅니다. 벤투 감독은 오늘 경기를 끝내고 월드컵 최종 예선전에 뛸 선수들을 결정할 계획입니다. 네, 정부가 오늘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코로나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들을 지원하기 위한 추경안을 확정을 합니다. 지난해 정부 예측보다 더 거친 초과세수를 활용해서 14조 원 상당의 추경안을 제출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 인사 기준을 논의하기 위한 검찰 인사위원회를 법무부가 오늘 엽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과 김호수 검찰청장이 검사장의 외부 인사를 임명하는 문제를 놓고 대립하고 있는 가운데 열리는 회의라서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공수처가 출범한 지 1년이 됐습니다. 1년 동안 기소 건수가 없고 통신 사찰 논란도 일었습니다. 오늘 비공개로 기념 행사를 열 예정입니다. 분야별 뉴스들 체크해드렸습니다.
네, 금요일 아침입니다. 7시 38분 지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러시아가 군사 행동에 결국 나서게 될지 요즘 연일 미국에서 또 러시아에서 서로를 향한 견제를 하고 있습니다. 보도국 연결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도성 기자, 러시아는 대규모 군사훈련에 나서고 미국은 잇따라 경고를 하고 있는 상황이네요. 네, 러시아 국방부는 해군 모든 함대 책임구역에서 훈련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140척이 넘는 함정과 군사 만여 명이 참가합니다. 앞서 벨라루스와의 지상군 연합군사 훈련 계획도 밝혔습니다. 다음 달에 실시할 예정입니다. 정례적으로 실시됐던 훈련이긴 하지만 시기가 시기인 만큼 군사적 긴장감은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러시아 군대가 우크라이나 국경을 넘으면 큰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말했는데요. 하루 전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소규모 침입은 별개 문제라는 말을 했다가 논란이 커지자 발언 수위를 높였던 겁니다. 유럽연합 집행위원장 역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공격한다면 대규모 경제 및 금융 제재를 가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네, 그리고 독일 뮌헨 대교구에서 아이들이 성직자에게 성학대를 얼마나 당했는지 조사 결과가 나온 게 있다고요. 네, 독일 가톨릭교회에서 의뢰했던 감정 결과 보고서에 담긴 내용입니다. 지난 1945년부터 지난 2019년까지 74년 동안 뮌헨 대교구에서 이뤄진 성학대 사건을 감정했더니 적어도 497명의 아동 청소년이 성적 학대를 당했다는 겁니다. 가해 성직자는 최소 235명이라고 했는데요. 이 가운데 40명 정도는 성학대가 적발됐는데도 다시 사목 활동을 지속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보고서는 또 과거 뮌헨 대교구의 대주교였던 베네딕토 16세 전 교황도 4건 정도는 책임이 있다라고 보고를 했습니다. 베네딕토 16세 전 교황의 측근은 명예교황은 재위기간 여러 차례 말했듯이 성직자들이 저지른 성적 학대에 대해 충격과 수치스러움을 표현했다고 말했습니다. 교황청 역시 이번 일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면서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약속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네, 세계 일주 기록을 새로 쓴 여학생이 있네요. 네, 주인공은 19살 여성 조종사 자라 러더퍼드입니다. 현지 시각으로 지난 20일 벨기에에 도착을 했는데요. 앞서 155일 동안 52개국, 홀로 5만 2천여 킬로미터를 날았습니다. 처음에는 3개월이었는데 날씨와 비자 문제 등으로 2달가량 늦어졌습니다. 지난달에는 우리나라에도 들러서 이틀간 머문 뒤 대만으로 이동하기도 했습니다. 이 여성, 영국과 벨기에 국적입니다. 그리고 부모는 모두 조종사라고 하는데요. 6살 때 처음 경비행기를 탔고 14살 때부터는 직접 조종도 시작했다고 합니다. 이번 비행으로 지난 2017년 30살 미국인 여성이 세웠던 여성 세계 일주 최연소 기록을 깼고요. 기네스에도 등재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지금까지 아침엔 지금 JTBC 이도성입니다. 이번 정부 종교 편향을 주장하며 오늘 서울 조계사에 5천 명 정도의 승려들이 모일 예정인데요. 불교계 내부에서는 이를 두고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이선화 기자입니다. 국정감사에서 나온 이 말이 시작이었습니다. 아니 3.5km 밖에서 매표소에서 표 끊고 통행세 내고 들어가요. 그 절에 안 들어가더라도 내야 돼요. 봉이 김선달도 아니고요. 불교를 폄훼했다는 항의에 정청래 의원을 비롯한 민주당이 거듭 사과했고 조계사를 찾아 108배도 올렸지만 조계종은 정 의원을 내보내라고 맞섰습니다. 하지만 정 의원이 이재명 후보의 핵심 관계자가 탈당을 권유했지만 그럴 뜻이 없다고 공개하면서 당내 갈등만 불거졌습니다. 조계종은 지난해 말 정부의 캐럴 캠페인도 문제라고 했습니다. 어디 다른 특정 종교 선교례사는 맞지 않거든요. 관에서 하실 일 아니고. 그러나 승려 대회를 두고 불교계도 갈라졌습니다. 조계종은 집회가 아닌 종교 행사여서 방역 수칙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주장하지만 수천 명이 모이는 것에 우려부터 나옵니다. 코로나 시국에 국민을 불안하게 하는 승려 대회를 취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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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재 관람료 징수를 비판했다고 모일 일인가 자성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찾아가는 사람들은 반갑게 맞이하고 자기 교의를 전파하는 것이 포교가 됩니다. 돈 몇 푼 때문에 서로 얼굴 붉히고 싸우고 불교에 대해서 우호적인 감정을 갖겠어요. 불교 시민단체인 정의평화불교연대는 어제 10명 중 3명만이 승려 대회에 찬성한다는 설문 결과를 내놓았습니다. 승려 대회에 반대하는 일부 단체도 오늘 조계사 인근에 모입니다. 갈라진 불심 속에 조계종은 또 다음 달 말 불자들까지 모이는 범불교도 대회도 예고했습니다.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08년 이후 13년 만입니다. JTBC 이선아입니다. 네, 대선 관련 소식도 보면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와 홍준표 의원이 그젯밤 회동을 하면서 원팀으로 이제 가게 될지 관심을 모았는데요. 그런데 이 자리에서 홍준표 의원이 이번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 일부 인사들의 공천을 제안한 것으로도 전해지면서 논란이 일었습니다. 최수연 기자입니다. 홍준표 의원은 선대본부 합류를 위한 두 가지 조건을 내걸었습니다. 국정 운영 능력을 담보할 조치와 처갓집 비리는 엄단하겠다는 선언을 하면 고문으로 합류하겠다고 했습니다. 합류를 결심한 이유로 이재명 후보가 되는 건 막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홍 의원이 대선과 함께 치러지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 특정 인사를 제안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자신의 캠프에 합류했던 최재형 전 감사원장을 서울 종로에, 대구 중남구엔 측근인 이진훈 전 수성구청장을 추천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최재형 같은 사람을 공천을 하게 되면 깨끗한 사람이고 행정 능력 뛰어난 사람이고 그래서 내 요청을 한 겁니다. 후보와의 대화가 알려진 것도 불쾌했습니다. 어떻게 후보하고 이야기한 내용을 가지고 나를 비난하고 방자하다. 윤석열 후보는 공천에 개입하진 않겠다고 했습니다. 공정한 그 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그 위원회에다가 좀 맡기고 저는 그 공천 문제에는 직접 관여할 생각이 없습니다. 국민의힘은 지난 17일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종로를 제외한 다른 지역들은 경선을 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은 바 있습니다. 홍 의원을 겨냥한 공개적인 비판도 나왔습니다. 구태를 보인다면은 지도자로서의 자격은커녕 우리 당원으로서의 자격도 인정받지 못할 것임을. 윤석열 후보는 최재형 전 감사원장을 만났습니다. 두 사람은 대선 승리를 위한 원팀을 강조했습니다. 우리 당의 이 공식 후보를 하여튼 조건 없이 도와주고 지지하겠다고 말씀을 하셨고, 정권 교체에 집중을 해야지 어디 출마를 한다 이런 걸 논할 계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홍 의원은 선대위 고문은 없던 일로 라고 쓴 지지자의 게시물에 그렇게 되어간다고 답글을 달았습니다. JTBC 최수연입니다. 네, 오늘 새벽 유엔 안보리 회의를 통해서 대북 제재를 확대하려던 미국의 시도가 중국과 러시아의 저지로 무산됐습니다. 앞서 북한이 4년 만에 다시 핵실험이나 ICBM, 이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를 다시 할 것 같은 분위기도 있었는데요. 전문가 모셨습니다. 신범철 경제사회연구원 외교안보센터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네, 유엔 안보리 차원에서 대북 제재를 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예, 이번에도 이제 그렇습니다. 중국하고 러시아가 반대를 했죠. 예, 그러니까 두 가지 메커니즘이 있어요. 새로운 결의를 하려면은 안보리 상임이사국의 동의, 그리고 15개 이사국 중에 9개 이상의 나라의 동의를 구해야 되는 건데요. 예. 이번과 같은 경우 대북제재위원회에서 기존의 리스트를 추가하는 문제였거든요. 예. 그때는 컨센서스, 만장일치가 돼야 되는데 아하. 중국과 러시아가 러시아 같은 경우는 분명히 이유를 식별했는데 예. 그것은 추가적인 근거, 정보가 필요하다 이런 이유로서 유보를 한 거죠. 예, 유보지만은 사실상 그렇죠. 안 미국은 되다, 이번에 네. 리스트를 포함시키길 희망했는데 그게 네. 안 됐다는 것은 북한이 단거리 미사일을 4차례나 발사했음에도 예. 미국이 제재를 효율적으로 강화하지 못하고 있다 하는 모습을 드러냈기 때문에 미국으로서는 정치적 타격이 있다고 봅니다. 유보를 하면 또 다음번까지 시간이 좀 오래 걸린다면서요? 예, 그렇죠. 다음에 개최되는 부분이 있고 또 러시아는 분명히 추가적인 정보를 요구했는데 그런 네. 것들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인가 예. 하는 건 또 별개의 문제라고 봅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 유엔 안보리 차원에서는 불발이 됐고 서방 국가 유엔 대사들이 따로 대부분 북한 예, 성명 규탄하는 정도. 성명을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어제 북한이 이제 상당히 강경한 발언을 또 했는데 2018년 싱가포르 선언 이전으로 되돌아갈 수 있는 것처럼 잠정 중단했던 핵실험이라든가 ICBM을 발사할 수 있을 것 같은 다시 검토하겠다 예.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왜 이 시점에 이런 얘기를 했을까요? 북한으로서는 지금 앞에 있었던 제재 이야기도 마찬가지인데 외교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참에 자신들의 핵 능력을
더욱더 키워놓는 것이 전략적으로 유리하다는 계산이 선 것 같아요. 예. 사실은 뭐 지금 유엔 차원의 메커니즘은 미중 전략 경쟁 그리고 또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서 새로운 제재 결의가 만들어지기 어렵고 북한도 코로나19로 사실상 뭐 지금 국경에 화물 열차는 통과시켰지만 외교는 예.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 예. 또 한국은 정부 교체가 있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와 새로운 무언가를 시도하기에는 시간이 적다는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럴 때 핵능력을 강화시키는 것이 자신들에게 도움이 된다.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보면 옥새처럼 얽어매고 있는 자신들의 합의, 그러니까 핵실험과 ICBM 모라토리움을 중단할 것을 검토하는 거죠. 일단 바로 중단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한 것은 북한도 시간을 두면서 예. 국제사회의 반응을 보고 미국을 압박해 나갈 것이다 이렇게 예상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몇 년 전에 어쨌든 그 핵실험장도 풍계리 폭발을 했었고, 그리고 이제 지금 시점이 다시 이제 핵실험을 할 수 있을 법한 시점이 이제 다음 달이나 4월로 지금 예상들을 하고 있고, 북한도 이때 이제 성대하게 김일성, 김정일 생일 잔치를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그때 다시 도발을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예측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예, 뭐 도발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올해와 같은 경우에는요, 김정일과 같은 경우에는 80년, 그리고 김일성과 같은 경우에는 100년이 되는, 네. 120년이 되는 해죠. 네. 그렇게 되다 보니까 뭔가 크게 행사를 해야 된다는 자신들만의 생각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네. 지금 열복식 조짐이 있고요. 정정하겠습니다. 김일성과 같은 경우에는 110년입니다. 네. 그런 상황에서 무언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열병식도 포착이 되고 북한의 전략 도발이라는 것이 정치적인 의미를 가져야 되기 때문에 북한의 내부 정치에 있어서는 네. 김일성과 김정일의 업적, 그것이 결국 핵보유다 이런 쪽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무언가 할 수 있는 거죠. 다만 핵실험으로 바로 가진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동창리와 풍계리 핵실험장을 갖다가 자신들이 선제적으로 그리고 주동적으로 실내 구축 조치를 했다는데 그것을 갖다가 중단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그 시설을 복구하는 것부터 시작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미사일 발사를 이어가면서 핵실험과 같은 경우에는 6차례 이미 했거든요. 예. 충분한 데이터를 확보했다. 따라서 만약에 북한이 고강도 전략 도발을 한다면은 네. 북한 스스로 작년 8차 당대회 때 이야기했던 다탄두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시험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일각에서는 교수님께서도 한번 말씀하신 기억이 납니다만은 이게 만약에 미국을 겨냥한 거라면 핵실험보다도 지금 이제 어쨌든 핵실험을 할 수 있는 준비 단계부터 시작할 거라고 이제 말씀하셨지만은 ICBM이 오히려 더 효과적일 거다라고 해서 ICBM 가능성을 더 많이들 점치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북한이 이미 6차례 핵실험을 했고 거기에서 폭발력은 이미 수소폭탄 위력을 보여줬다고 봐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미국에 도달하는 것이고 과거에는 단발을 ICBM에 실었다면은 이것은 미사일 방어로 가능하거든요. 예. 근데 최근 북한이 단거리 미사일도 회피 기동하고 여러 가지 다양한 모습을 보여줬는데 정말로 다탄두 대륙간 탄도 미사일을 북한이 개발할 수 있다면 미국의 미사일 방어로 과연 억제가 가능한지 또 다른 과제를 던져주는 거기 때문에 그만큼 위협적인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북한의 궁극적인 목표는 다탄두 ICBM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예. 평가합니다. 북한이 이렇게 앞으로의 전략을 발표한 날이 공교롭게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바이든 대통령의 취임 1주년이었고요. 근데 취임 1주년 기념해서 바이든 대통령의 이야기를 했는데 기자회견을 하는데 거기에 북한 언급이 없었습니다. 이건 왜 그랬을까요? 의도적이라고 보고 또 미국 나름대로의 우선순위가 사실 국제관계에 있어서는 지금 중국과의 전략 경쟁 문제 그리고 최근에는 우크라이나에서 일촉즉발의 위기가 있기 때문에 북한 문제는 우선순위에서 낮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지금 북한이 이렇게 도발을 하면서 미국의 입장을 바꾸려고 하는데 그런 부분은 미국이 의도적으로 무시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바이든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 인터뷰에서 북한 문제가 다뤄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11월에 미국 중간 선거가 있잖아요. 아무래도 이런 북한 일까지 이제 꼬이게 되면은 악재일 수밖에 없는데 미국 입장이 좀 바뀔 수 있을까요? 가능성은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바이든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의 대외 정책은 뭐 여러 각도에서 비교가 될 수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자기가 김정은 위원장을 만난 다음에 북한이 핵실험과 ICBM 실험을 하지 않았다는 것을 치적으로 내세우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바이든 행정부 들어서서 핵실험이나 ICBM 실험이 있으면
전격적으로 대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네요. 바이든 행정부로서는 상당한 고심을 할 것이다 이렇게 전망합니다. 예. 근데 어제 북한이 얘기할 때 우리나라에 대한 언급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과연 북한의 의도가 무엇인지, 그리고 과연 우리 문재인 정부에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종전선언, 이것과 관련해서는 어떻게 해석을 할 수 있을까요? 뭐 긍정적으로 해석하면 여전히 남북 관계에 관심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지만 네. 다른 각도로 해석하면은 이미 문재인 정부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한국과의 관계는 무시하고 신정부와 새로운 뭐 경쟁이든 대화든 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고요. 네. 특히 핵 문제와 관련해서는 그간 미국과의 게임이다 북한이 스스로 이야기한 바가 있기 때문에 예. 그래서 미국을 강조한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계속 전개되는 문제들 같이 관심 있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범철 경제사회연구원 외교안보센터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자신을 키워준 할머니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 10대에게 재판장이 형량을 줄인 선고를 하고 나서 책 한 권과 편지를 건넸습니다. 어떤 마음을 전하고 싶었던 건지 윤도열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주변 어른들은 잘했다고 했지만 수남이는 자전거를 훔친 걸 이내 후회합니다. 도둑질만은 하지 말라고 한 아버지를 떠올리며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어떻게 살아가는 게 좋은 삶인지 아이 시선으로 바라본 박완서 작가의 동화집 자전거 도둑입니다. 할머니를 살해한 혐의와 이를 도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10대 두 형제에게 판사는 편지와 함께 이 책을 건넸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지 고민도 하라고 했습니다. 지난해 8월 당시 18살이었던 형은 잔소리를 한다는 이유로 같이 사는 할머니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고 할아버지까지 살해하려 했습니다. 부모가 이혼한 이후 2012년부터 자신을 키워준 조부모였습니다. 재판부는 어제 형에게 징역 장기 12년, 단기 7년을 선고했습니다. 검찰이 형에게 구형한 무기징역보다 많이 줄어든 형량입니다. 재판부는 비가 오면 우산을 챙겨 데리러 가곤 했던 할머니를 살해한 건 용서받지 못할 죄라고 꾸짖었습니다. 하지만 두 형제가 부모 이혼과 폭행으로 균형 잡힌 인격을 형성하기 어려웠을 거라고 했습니다. 형이 범행을 계획한 정황도 있지만 불안감 때문에 우발적으로 저지른 면이 더 크다고 봤습니다. 늘 동생을 걱정하는 마음을 보여줬고 원만하게 학교 생활을 해온 점도 참작했습니다. 피고인들의 타고난 반사회적 성향이나 악성 때문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교화 개선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하여 재판을 본 시민단체는 장애인, 노인, 청소년이 함께 사는 수급자 가구였다며 이처럼 위기에 노출된 가구에 대한 지원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JTBC 윤두열입니다. 네, 매서웠던 추위가 오늘 차츰 풀리겠습니다. 낮부터는 기온이 크게 오르겠는데요. 서울은 아침보다 10도 이상 오른 영상 4도, 광주는 8도, 부산 9도가 예상됩니다. 이렇게 기온이 오르면서 미세먼지 농도가 오늘 높은 곳들이 있겠습니다. 인천과 경기 남부, 충청 지역에서 나쁨 수준이 예상됩니다. 다음 주에는 큰 추위는 없을 거란 예보입니다. 네, JTBC 뉴스 아침엔 금요일 순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아침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건강한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